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선고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좀 띄워주세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정을 했는데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어요. 어제 이제 이상민 장관 출석한 모습인데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사안의 본건인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선고가 되기도 전에 또 내란이라고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물론 직권남용과 위증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님에 대한 사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화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의 판단,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왜 그러면 그 내란이 아닌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해 사실규명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에 다른 사건들이 먼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이상민 장관만 하더라도 아니 이상민 장관이 그 비상계엄 발표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분이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개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나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심리나 그리고 전혀 모의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요 임무 종사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결국 이제 2월 19일에 있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게 조금 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그래요. 지금 이제 사심제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법사위 그렇죠.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통과시켰죠. 그리고 그게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대법관을 증언한다든지. 대법관 증언 26명. 그거를 이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사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19일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가 아닌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이 전체 판이 뒤집어지니까 그거를 사실 사전에 조이기 같은 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여차하면 또 본회의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든 또 직연재판부가 공정한 재판 결과를 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건에 출석을 하는 증인들과 이런 본건이 아닌 갈라져 나오는 그런 건들에 출석을 하는 증인들이 사이즈도 다르고 증인들도 다른데 글쎄 본건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먼저 내란으로 선고를 해버리면은 직위원 판사 재판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래도 변호사님께서는 직위원 재판부 재판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은 일단 방청석에 있던 이상민 장관의 딸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스케치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고가 끝나자마자 이제 방청석에 있던 이 전 장관의 딸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했고 아내분도 진실을 아니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고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와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또 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을 한 셈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구형은 똑같이 15년이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5년이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15년이었죠. 그런데 선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3년,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의 7년.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 같은데요.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문과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설치돼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총리로서의 지위입니다. 그렇죠. 그 총리로서의 지위에 있어서 결국 국무회의 과정에서 그 국무회의를 어쨌든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 그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핵심 주제자로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 네. 한덕수 총리가 아니었냐라는 거를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 네. 국무위원들 전체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국무총리에 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일부를 누락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그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보이도록 예. 그 여러 가지 이런 뭐 그 선포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런 그 문서화시키는 작업들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했던 그런 행위를 비추어 보건대 총리로서 그 위상 뭐 지위 이런 걸 볼 때는 더 죄질이 이제 크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구형량보다 예. 그 가중을 했죠. 예. 근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체 그 장관으로서 뭐 했냐 뭐 위상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판결문에 담겨 있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네. 단전 단수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네. 너무 이상한데 예. 그게 아니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가 단전 단수하면 마비가 됩니까? 아니, 저희 사실 뭐 화장실 안 가도 그만인데. 예. 그러니까요. 네. 아니 단전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 이 스튜디오가 마비가 되면 핸드폰으로 다 그냥 송고하면 되잖아요. 기사를. 노트북 그냥 어디 카페가 충전하고 하면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100번 양보해가지고 예. 그 인터넷 와이파이망을 뭐 그걸 전파를 막겠다. 예. 그렇게 통신사 들어가가지고 했으면 그게 21세기형 뭐 그런 건 그럴 수는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의 단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언론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단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동재 기자님 또 그 화장실 못 가고 그 손 못 씻으면 언론사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전 단수 이꼴 뭐 언론사의 기능을 마비하고 장악하는 거고 그게 다시 국헌 문란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사가 단전 단수 되는 거와 국헌이 문란되는 거는 또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는 어쨌든 언론사인 거지. 언론사지. 예. 그게 정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다시 그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 마비까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나는 그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양자가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인과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권을 딴 것까지는 맞아. 그 비밀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사업권을 따게 해준 것까지는 인정을 했고 그 사업권에서 배당 이익까지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단전 단수로 언론사가 마비되느냐 이건 인과관계가 없어요. 언론사가 마비되는 거하고 정부 그 헌법기관이 마비되느냐 이것도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 인과관계가 없는데 왜 이 행위에 가담한 게 그게 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냐는 거죠. 내가 이거를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심지어 이 판결문에도 언론사 단전 단수 뭐 그런 짓이 있었으면 내란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뭐 그런 중간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를 봤는데 그런 설명이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10,000개가 넘거든요. 10,000개가 넘는데 글쎄 저도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양자가 잘 이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일단 19일 판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 판결을 본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엄에 대해서 찬반에 다 떠나서 하나씩 이 재판에 대해서 선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역사에 남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중요한 대목들을 리뷰를 해봐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호불호를 떠나서 당사자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피고인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갖고 이 역사에 남는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분석은 좀 해봐야 됩니다. 억울한 부분도 없어야 되고 물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판단을 해야겠지만요. 저희가 간단히 이 정도 좀 언급을 해봤는데 다른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른 판결.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 야, 김성태 회장 법원에서 이중 기소라고 하면서 공소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공소 기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장불입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논리예요? 이건 또 원래 이제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결국 북한에다가 800만 불을 갖다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뭐 여러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달러를 현금화시켜서 들고 나간 다음에 그걸 이제 외국에서 갖다 주는 그런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른 네, 사건에서. 네. 그러면 그 재판이 결국 제3자 뇌물죄하고 행위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적으로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걸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폭탄을 하나 터뜨렸는데 예.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물건도 다치고 뭐 그러면 살인죄나 이런 재물손괴죄나 이런 게 동시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존의 외국환 관리법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뭐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냐. 예, 예. 요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판사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이 상상적 경합이고 기존에 있는 사건에서 그거를 공소장 변경으로 처리를 해야지 왜 별도로 기소를 했느냐. 왜 별도로 했냐?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일단은 뭐 형식 논리로서 그렇게 판사가 판단을 할 수는 있어. 판단은 할 수는 있다. 예, 그런데 예.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사건이나 이런 공소장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예. 소송 지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왜 안 해놓고? 그때는 안 해놓고 예. 예를 들어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네. 그 내란 그 우두머리죄 방조와 네. 이거를 지금 공소장 변경을 이진관 판사가 직권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추가 기소가 돼서 병합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서 예.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하고 요거는 왜 사전에 그런 소송 지휘나 그런 걸 하지 않았냐에 예. 대한 문제가 있고 이진관 판사는 아예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죠. 예.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그 판결도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미 그 순간. 예. 심지어 이제 그래서 추가 기소된 그 사건의 유죄, 예. 그 기존의 그 방조 사건은 무죄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코치를 해준 거니까 문제라는 게 있고 또 한 개가 뭐가 있냐. 예. 지금 뭐 물론 내가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그런 사건,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행태라는 거는 뭐 괘씸한 굉장히 많지만 법리적으로는 또 따져 물어볼 게 있는데 예. 자 내란죄예요. 예. 이 내란죄는 비상계엄 이전부터 예. 왜냐하면 내란을 준비하는 것까지부터 내란죄 일단은 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마지막 이제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에 있는 모든 게 내란죄예요. 네. 그러면 개별적인 사건, 뭐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변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상적 경합이에요. 왜 그거는 상상적 경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예를 들어 백대한 판사 같은 사건도 내가 예. 황당한 게 지금 뭐 그 선포문과 관련해 가지고 날짜가 뭐 바뀌었다. 예. 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폐기를 했다. 예. 이런 일련의 자근자근한 사건들을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공문서 위조 행사, 뭐 변조 행사 이런 것들로 다 처벌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걸려 있는 내란죄라는 직위원 재판부에 있는 그 사건들과 전부 상상적 경합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거는 예. 이중 기소나 이런 공소기각 판결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백대한 판사 사건은 그래서 너무나 이 2월 19일 이후에 판결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더 큰 사건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있고 나서 예. 거기에 판결문을 보고 전제로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는 왜 상상적 경합이 도대체 안 되는 건지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보면 영화도 1탄 해보고 2, 3탄이 나와야 되는데 네. 투캅스 1은 안 나왔는데 2, 3 먼저 보고 1 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 뭐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소기각을 요청한 그런 집회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럼 그동안의 재판이 뭐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또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소기각 판결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중기소 문제가 있고 네, 특히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서 민중기 예. 특검에서 나오는 세 차례의 그런 공소기각 판결은 예. 수사권을 넘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가지고.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 우리가 많은 이런 피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들 기소되신 분들 뭐 이상민 장관, 뭐 안덕수 총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때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해요. 체포영장 발부받고 그 이후로 간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은 이거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소기각 논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 그런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해드립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공소기각이 됐는데 딴 것보다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함께 기소가 됐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사건에서. 그러면 어제 재판부가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공소기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같은 논리로 지금 이화영 쪽에서도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화영에게도 이중 기소라고 공소기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뇌물,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건 어떻게든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정리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이화영이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에 뇌물을 주는 쪽에 들어가 있으면 공소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측에 뇌물을 받는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건 좀 더 다른 논리야. 물론 이제 법리적인 논리 구조에 대한 논쟁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주는 사람을 공소기각으로 처벌시킬 수 없다 그러면 뇌물을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그 논쟁이 있더라도 결론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공소기각이라는 게 결정이 있고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결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명해가지고 법관의 그런 뭐 디테일한 그런 심리가 필요 없는 사건.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망했다. 또는 이제 뭐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소기각 결정으로 나오고 공소기각 판결로 나오는 케이스는 뭐 소추요건이라 뭐 친고죄의 고소라든지 고소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심리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공소권 남용이나 뭐 이런 그 형식적인 절차 논리에 부합했느냐에 대한 심리 또는 이제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중기소 문제라든지 두 개의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법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공소기각 판결로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뇌물을 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이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설명이 맞지 않죠. 아니 뇌물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뭐 이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뭐 조사 관계나 또는 이제 뭐 저기 증인의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증명력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뇌물 준 사람이 사망했다 그래서 뇌물 받는 사람이 처벌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의 그런 그 상피고 그러니까 대항범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지금 그 쌍방울 이 김성태 회장의 그런 공소기각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수수자로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아니 준 사람은 준 사람이고 수수자는 다른 논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은 계속 또 이어집니다. 이 사람도 중형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분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보석 중인데 보석으로 지금 풀려났는데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런데 여권 인사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국회의장이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는 박지원 의원이네요. 뒤에는 박주민 등등 있고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거의 꽉 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렇게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다. 야, 이거는 정말 낯선 풍경인데 이거. 저런 모습은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봐요. 심지어 뭐 조국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판결이 있을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핵심 뭐
그런 실세라고 지금 김용 실세죠. 전 부원장을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물론 국회고 정치인이에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네. 그 만들어진 법을 또 시행하고 그 법 위반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아주 대등한 그런 어떤 그 사법부의 행정부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김용 전 부원장이 뭐 징역형도 5년입니다. 굉장히 5년, 중형이에요. 5년 상당히 중형이죠. 예. 상당히 중형입니다. 장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 정도 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중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마치 이 온 그 민주당이 뭐랄까 뭐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법을 경시하고 사법부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고. 이거 법원에도 딱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9일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뭐 싸운다 그러는데 이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뭔가 승부가 이미 키운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 이제 잊으면 안 되는 사건.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건.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그 관련된 사건인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뭐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것 같고 사실 체포동의안 통과가 될 것 같고 이제 영장 심사도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서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영장 신청서,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큰 거 한 장 하겠다라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큰 거 한 장 하겠다. 그랬더니 강선우 의원이 자리를 만들라. 이 정도 빼박이네 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뭐 이런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쯤이면 이미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는 그 뭐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한다는 그 디지털 증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삭제된 상태로 지금 돌아왔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폰은 제출을 했지만 비밀번호는 지금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강선우, 김경 그리고 남무 보좌관 이 세 명이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굉장히 좀 분명한 넉넉하죠. 넉넉한 그런 사유가 보인다. 그래서 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따로 달리 뭐 그 이상한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원영섭 변호사님과 함께 정치권의 법조와 관련된 이슈들 쫙 한번 다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다룬 내용도 좀 무겁기도 하고 이게 현실 맞나 싶은 내용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앞으로 다른 일에도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영섭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입춘 대결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